플라톤의 5가지 규칙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방해와 불확실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플라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관습에 도전하고 그림자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단 5가지 규칙. 단순한 5가지 원칙이지만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지침들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가끔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가 표면적인 것 너머로 나아가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신념에 도전하도록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훈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대신 이 말들의 무게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지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여정을 준비하세요. 각 규칙은 성찰의 초대장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행동의 부름입니다. 함께 연결되고 이러한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어떻게 당신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지 발견해 보세요. 함께 탐험해 보실까요? 이데아론. 실제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매혹적인 개념입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이데아의 세계는 진정한 현실이며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감각적 세계는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시각은 우리가 종종 보이는 것과 만지는 것에 의해 휘둘리며 그 뒤에 존재하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방식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내가 아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형태, 즉 이데아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진정한 기준이라는 이 생각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플라톤은 사물의 이면에 진정한 존재의 본질을 대표하는 이상적인 형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의자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단순히 의자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의자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이 개념은 내가 인식하는 것의 깊이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말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것의 복사본을 보고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데아 세계와 감각적 세계 간의 관계는 우리가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감각적 세계는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있지만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하고 불변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겉모습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성찰하며 철학이 우리에게 단순히 명백한 것 너머를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제시된 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질문하고 탐구하며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플라톤이 국가에서 제시한 중심 미덕인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에게 정의는 단순히 법이나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 모두에 존재해야 하는 본질적인 자질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에서 정의가 종종 편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의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톤은 정의가 사회의 각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존재하는 조화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이 정의는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미덕에 따라 행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에서 각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의가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증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정의는 용기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려면
때로는 흐름에 거슬러 가거나 정해진 규범에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이러한 용기는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플라톤은 정의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상호작용, 결정 및 관계에서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야 하며 작은 행동부터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결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사회의 조화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무결성을 키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헌신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큰 목적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 미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의 일부가 되어 보다 공정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여하게 됩니다. 이제 플라톤이 제시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인 철학자왕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철학자라는 생각은 지도력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이익에 의해 종종 이끌리는 세상에서 플라톤이 제시한 지혜롭고 미덕 있는 지도자의 비전은 신선하고 필요합니다. 이는 오늘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플라톤에게 철학자왕은 단순히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을 공동의 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야망이나 권력으로 통치하지 않고 책임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이 지도력의 관점은 우리가 공식적인 지도자 역할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진실성으로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철인하는 진리와 이해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대중의 의견이나 개인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깊은 지식과 성찰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비판적이고 열린 사고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정보의 왜곡과 피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진리를 탐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교육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더욱이 플라톤은 이러한 철학적 지도력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복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끌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신뢰와 투표를 맡길 사람들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결국 철인왕의 개념은 우리가 지도력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지혜와 미덕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어 좀 더 정의롭고 의식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 형성에서 가지는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은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과 더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우리를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길이어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제시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은 지속적인 과정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것은 학교 환경에 한정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상호작용, 읽는 모든 책,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 존재합니다. 플라톤이 말했듯 그것은 영혼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의 여정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배운 모든 교훈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며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적인 사명이 됩니다. 교육은 또한 우리의 신념, 가치 및 이상을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수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질문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도덕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발전은 우리의 윤리적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 지식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윤리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종종 내가 배운 교훈을 되새기며 이것이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교육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와 그 속의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불공정함을 생각할 때 교육이 이를 변화시키는 열쇠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육받은 개인들은 더 정의로운 현실을 위해 싸우는 변화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나는 진정한 교육이 총체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감, 연민, 그리고 연대의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고립된 지식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미덕이 동반된 지식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여정 속에서 나는 교육이 진정한 실현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플라톤이 남긴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 하나인 동굴의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어두운 공간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그림자들이 벽에 비추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동굴에 갇혀 제한된 아이디어와 인식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마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관습과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너머의 것을 탐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의 수감자가 동굴에서 풀려나 햇빛을 보는 경험은 거의 외상적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이러한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진실에 직면했을 때 불편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특히 그 진실이 깊이 뿌리박힌 신념에 도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종종 우리에게 주입된 의견과 아이디어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으로 우리가 시각을 확장하고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데 이릅니다. 지식에 대한 탐구는 용기의 행위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야 하며 내적 및 외적 저항에 맞서 싸우고 새로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진리가 편견과 잘못된 정보의 겹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여정을 기꺼이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마비시킬 수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익숙한 그림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얻는 해방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유를 되새기며 교육이 이 변화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동굴을 탈출하고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탐험하고 조사하며 결국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며 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동굴의 비유는 지식에 대한 여정이 결코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항상 배울 것이 더 있고 발견할 진리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벗겨내는 새로운 겹마다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진리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유는 이를 얻기 위해 치른 모든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보상입니다. 지식의 빛만이 우리의 영혼을 그림자에서 이끌어내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나눈 긴 대화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뿌리를 둔 이 방법은 마치 지적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각 움직임, 던지는 각 질문은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변증법은 단순한 아이디어의 교환이 아닙니다. 이는 시간,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중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존중은 기본적입니다. 대화할 때 우리는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경청하고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는 진리가 한 사람의 독점적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진리는 대화하는 이들 사이에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진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더 완전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모여 윤리에 대해 논의했던 저녁이 기억납니다.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대화가 진행될수록 우리의 고정관념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변증법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변증법은 철학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됩니다. 정치에 대한 열띤 논의에서 만약 우리가 단지 토론에서 이기기만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변증법이 제안하는 진정한 대화의 가치는 공동의 결론에 도달하거나 최소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명확한 승자가 없는 토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얻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증법의 또 다른 매력적인 측면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능력입니다. 정보와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아이디어를 질문하고 검토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변증법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답변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깊이 파고들고 아이디어의 뿌리를 탐구하도록 격려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자가 됩니다. 변증법은 자기 발견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신념에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반성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지속적인 질문의 과정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변증법은 단순한 토론 기술이 아니라 자아 탐구와 개인적 성장의 여정입니다. 플라톤이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그는 가능성의 우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이 개념을 읽었을 때 나는 죽음 이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여러 번 질문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영혼이 영원하다는 생각, 즉 육체를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위안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본질,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희망을 줍니다. 영혼의 불멸성은 우리의 삶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믿음의 윤리적 함의에 대해 고민해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도록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세속적인 삶을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남기고 싶은 유산에 대해 반성하게 됩니다. 나는 한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혼의 불멸성을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하게 자극합니다. 더욱이 영혼의 불멸성은 우리가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여러 생에 걸쳐 이어져야 할 여정이라는 것을 고려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플라톤의 철학과 일치하며 학습이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영원하다면 각 경험, 실수, 성공은 진화의 기회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실패를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실패를 끝이 아닌 더 넓은 여정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멸성 개념은 내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유한하며 종종 시간의 압박을 느낍니다. 이 압박은 일부 사람들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혼의 불멸성은 우리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지만 모순적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간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세한 경계를 배워야 합니다.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생각해보면 진정으로 미덕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영혼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 기르는 미덕, 형성하는 관계는 엄청난 중요성을 지닙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도덕적 우수성 및 진리를 추구하게 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불멸성은 단순한 철학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시간 속을 에코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플라톤의 5가지 중요한 규칙을 탐구했으니 반성할 시간입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에 부합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일상의 환상에 휩쓸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질문하고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잠수할 것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념에 도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아이디어는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과 일치합니까? 지식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해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이 규칙들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리를 찾는 노력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이 콘텐츠가 유익하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지혜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이번 주에 작은 변화를 약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 대답이 놀라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